임시금통위를 해서 0.25도 아닌 0.5%를 전격 인하했다라는 것은 그만큼 상황이 급박하다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리고 그게 그 코로나가 종식되게 되면은 많은 사람들이 수요자가 더 많이 생기게 되면서 폭등을 하게 되는 구조가 생기거든요. 네, 안녕하세요. 이승훈 소장입니다. 자,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0.5%포인트를 전격 인하했습니다. 11년 만의 일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현재 우리나라의 기준금리는 0%, 0.75%입니다. 이게 역대 최초라고 합니다. 0% 진입이. 그만큼 굉장한 위기를, 그러니까 그 전의 금융위기보다도 더 심각한 상황이다라고 얘기를 시그널을 전달해 주는 것 같아요.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임시금통위, 정식적인 금통위원회 날짜가 열리는 날이 아니었는데 임시금통위를 해서 0.25도 아닌 0.5%를 전격 인하했다라는 것은 그만큼 상황이 급박하다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고요. 이 전에 3월 초에 지금 뭐 영국, 캐나다, 미국 이런 등등이 0.5%를 한 번에 내렸었는데 또 연준 같은 경우는 엊그저께 바로 추가적으로 1%포인트를 더 단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무려 1.5%포인트를 내리면서 기존에 1.5에서 1.75에서 지금 0에서 0.25% 사실상 제로 금리를 시행하고 있는 상황이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우리나라도 약간 간을 보다가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러고 있다가 바로 내린 그런 형국이라고 보겠습니다. 그 전에 또 특히 동결을 했었기 때문에 0.25% 내리는 것은 보다는 0.5%를 한 번에 인하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만큼 사태가 심각한 것이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11년 만에 이제 크게 그 금리 인하를 단행한 건데 문제는 0.75% 사상 최초로 0%까지 줄어들다 보니까 기준금리에 대해서 더 내릴 여력이 있는지 실효 하한에 대한 문제가 계속 얘기가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아직까지 양적 완화에 대해서는 시기상조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라고 하는데 글쎄 우리나라 같은 경우가 금리 인하 같은 부분이 사실은 약간 다른 나라에 비해서 늦었다고 생각이 들어서 양적 완화도 미리미리 준비는 해야 되지 않을까. 뭐 준비했다가 안 하는 거는 뭐 좋아지면 안 하면 되는 거니까 어쨌든 뭐 내부적으로는 준비를 하고 있다고 봅니다. 자, 그래서 한국의 실효 하한이 금리가 이제 0%대냐 아니면 그보다 높냐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일단 여러 뭐 전문가 분들의 내용도 약간 분분합니다. 0%를 실효 하한이 0%까지 내려가도 된다라고 주장하신 분도 있고 0.75가 사실상 한계가 아니냐 더 이상 내려봤자 의미가 없다라는 주장을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이분들의 주장은 인하 여력을 남겨놓아야 된다. 더 이상 내려도 그 의미가 없는 수준까지 와버리면은 사실 시장에 혼란이 있을 수 없다라는 주장을 하시는 거고요. 금융이나 부동산 시장의 안정을 고려하면서도 시장이 반응할 정도의 수준은 실효한 금리가 0.75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양적 완화 같은 건 아직은 이르다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자, 이것이 연준의 이제 연준과 우리나라, 결국은 미국과 우리나라의 금리 격차를 보여주는 건데, 자, 보시면은 미국 같은 경우는 빨간색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2015년도경에 0.25%를 하고 있었고, 그리고 우리나라는 그 당시에 2%라고 있었죠. 요게 사실은 요 정도 격차, 미국과 우리나라의 경제 규모라든가 안전성의 그 안전성, 신용도의 차이를 감안했을 때는 사실 이 정도의 격차가 금리 격차가 나는 게 정상적이죠. 정상적인데 우리나라 경기가 안 좋으니까 계속적으로 금리를 인하를 했었고요. 미국은 2014년 그 이후뿐만 아니지만 사실상 셰일가스 터지면서 굉장히 갑자기 호황이 생겨버렸죠. 그래서 단번에 경제 회복을 하게 되면서 계속적인 금리 인상을 단행합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쪽에서 거의 이제 만났죠. 만나게 되니까 우리나라 경기 좋지 않긴 않은데 더 내려야 될 것 같은데 금리를 계속 올리니까 따라가지 않을 수가 없어서 일단 미국 금리 올라갈 때 따라갑니다. 근데 미국처럼 계속 따라갈 수는 없죠. 미국은 경기가 좋고 우리는 경기가 안 좋기 때문에 눈치만 보고 가다가 얘네가 계속 올리니까 이거 너무 부담스러운데 해서 한번 올리고 계속 올리니까 유지를 하니까 우리도 유지를 했어요. 이렇게 갔는데 여기서부터 이제 인하가 들어갑니다. 인하가 들어가니까 우리도 또 따라 내리고 잘 됐다 싶어서 그리고 이렇게 쭉 내리니까 우리도 다시 또 한 번 더 내리게 되는 거죠. 자, 우리는 지금 여기서 한 번 더 단행해서 0.75가 된 겁니다. 0.75. 그 다음에 얘네들은 사실상 제로 금리까지 간 상태죠. 그래서 이런 움직임을 보이죠. 우리는 미국 금리를 어느 정도 따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건데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이 사실상 그 우리나라 집값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한번 파악을 해볼 건데, 자, 제로금리 시대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내용 나와 있는 것들은 기사에선 이렇게 보고 있어요. 저금리 기조 상황에서 금리 인하가 중장기 집값에 별 영향이 없다. 그러니까 금리 자체가 낮았기 때문에 더 낮추는. 그러니까 우리 뭐 한계 효용의 법칙이라고 하죠. 너무 낮아진 상태였겠어도 추가적으로 낮아지는 것이 뭐 그렇게 영향이 있을까? 뭐 이런 정도의 감을 이제 작성이 된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아무리 금리를 인하해서 유동성이 많아졌다고는 해도 대출이 굉장히 심하고요. 그러니까 이제 정부가 제가 그전에도 영상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금리 인하는 전방위적으로 이제 유동성이 확보가 되는 거고 대신 그 자금들이 그 유동자금들이 부동산에 흘러오는 걸 막아야 되기 때문에 부동산만 주종산에 대해서는 대출 규제를 해서 그 유동자금이 부동산에 흘러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게 정부의 역할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고 그 다음에 코로나19 때문에 뭐 사람들이 움직이겠어? 뭐 이런 식으로 인해서 그 영향력이 제한될 것이다. 보통 일반적으로 금리 인하돼서 경제가 활성화되는 거에 비해서는 영향력이 제한적일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데 이거는 맞는 얘기죠. 맞는 얘기인데 문제는 뭐냐면 이제 코로나19 탓이 제일 가장 큰 건데 코로나19가 만약에 없어지면 해결이 되게 되면은 이 수많은 유동자금들을 어떻게 재빠르게 회수할 건지 예. 그러면 사실은 사람들이 어떻게 판단할 거냐면 일단 지금 저금리니까 대출은 받아. 대출은 받아가지고 갖고 있죠. 지금 뭘 하진 않고. 그러다가 뭐가 풀리게 되면은 확 사는 이런 사람들이 있고요. 좀 더 공격적인 성향의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은 대출을 받아서 지금 삽니다. 그러니까 무슨 어떻게 현상이 생기냐면 경기는 되게 안 좋죠. 지금 뭐 원래 경기가 안 좋았었는데 체감 경기 최악됐죠. 지금 뭐 자영업자분들 특히 거의 다 망하게 생긴 수준이니까 뭐 전 업종을 불문하고 정말 그 저 제약업체라든가 마스크 판매하시는 분들만 대박 난 거고 나머지 분들은 지금 뭐 전체적으로 너무 힘들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유동자금 풀린다고 해서 경기가 쉽게 풀리진 않아요. 그런데 뭐가 문제가 생기냐면 이 돈들은 자산 가치 상승에는 분명히 영향을 미칩니다. 자산 가치 상승. 그러니까 코로나가 빨리 종식된다 그러면 급등, 엄청나게 급등할 거고요. 제가 봤을 때는 이 정도까지 제로 금리, 심지어 마이너스 금리까지 얘기가 나오는 상황이고 양적 완화가 된다고 하면은 어, 뭐 공격적인 투자자들의 성향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투자를 해요. 그러면은 경기가 안 좋은 상태에서 자산 가치가 상승하는 현상이 생겨나게 됩니다. 자산 가치가 생겨나는. 그리고 그게 그 코로나가 종식되게 되면은 많은 사람들이 수요자가 더 많이 생기게 되면서 폭등을 하게 되는 구조가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경기 침체 속에 자산 가치는 상승하는 희한한 현상이 생기게 될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굉장히 우려스러운 거죠. 그래서 뭐 이 와중에서도 발빠른 투자자들은 투자를 하려고 지금 뭐 굉장히 현금 부자들은 굉장히 지금 이렇게 뭐 돌아다니고 있어요. 예, 왜냐면 지금이 기회거든. 그게 이제 부동산뿐만 아니라 원달러 환율에서 뭐 달러를 지금 뭐 환율이 올라가니까 올라가기 전에 달러도 사놓겠죠? 그럼 뭐 많이 올라가면 또 뭐 원화를 사놓고 왔다 갔다 할 거 아니에요? 뭐 이런 식으로 투자를 계속적으로 하고 있단 말입니다. 예, 지금이 기회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일부 사람들은 그래서 경기는 굉장히 안 좋을 테지만 이런 유동자금들은 자산 가치로 분명히 흘러들어요. 그래서 가격은 상승하게 됩니다. 그리고 폭등하는 건 언제다? 코로나가 이제 백신이 개발돼서 어떻게 됐든 이 두려움이 심리적인 두려움이 사라지게 될 경우에는 이 이동자금들은 한 번에 흡수가 안 되죠. 아, 돈을 미리 빌려놨어. 뭐 이제 다 됐으니까 빌려가도 다시 갚어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예, 금리를 이제 올리겠죠. 슬슬슬슬 분위기 봐서. 그런데 이제 이미 빌린 자금들이 자산 가치로 퍼져나가게 되면서 굉장히 크게 올라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빨리 종식되는 게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제 많은 분들의 경제 활동이라든가 뭐 건강도 문제지만 이게 길어지게 되면 골이 깊을수록 굉장히 이 급등하는 모습이 커지거든요. 그러면은 네 조금 실물 경기가 좀 급등하는 하면서 좀 안 좋은 우리나라 전체 경제에는 좀 부담을 줄 수 있는 상황이 올 수는 있습니다. 근데 개개인의 투자자들은 사실은 그런 거를 노리고 있는 거죠. 저는 분명히 그렇게 봐요. 이게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V자 반등은 아니라도 U자 반등은 확정적입니다. 코로나가 영원히 안 잡힐 건 아니라면 U자 반등이 짧든 길든 결국은 이 올라가는 방향성은 확실하기 때문에 빠른 분들은 지금 저금리로 묻어두고 아니 좀 기다리면 되지 1년 동안 종식 안 돼도 뭐 1년 동안 가격이 안 오르는 것뿐 1년 뒤부터 오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미리미리 들어가 놓는다는 얘기가 됩니다. 저도 그렇게 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걸 투자해라 마라 이런 뜻은 아니고 그 현황을 보자면은 제가 생각하는 앞으로의 움직임은 결국은 이 저금리가 뭐 밑바탕이 돼서 엄청난 유동적인 힘이 흐를 거고 이거는 경기 활성화는 바로 되진 않는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돈 준다고 해서 지금 뭐 여행을 가겠습니까? 아니면 뭐 맛있는 거 사 먹으러 뭐 교회에 나가겠습니까? 뭐 아무것도 못하죠. 근데 집은 사요. 예를 들면 집은 사. 예, 그러니까 그 돈들이 지금 다 이 자산, 실물 자산으로 쏟아지게 된다는 거죠. 그렇게 됩니다. 제 생각은 한번 지켜보시면 아시겠죠. 그래서 어쨌든 간에 지금 우리나라 0.5% 내려서 사상 첫 제로 금리 시대에 도래했다라는 거고 이로 인해서 앞으로의 움직임이 어떻게 될지 보시고 근데 정부 입장에서는 지금 이런 방법밖에 없죠. 전 세계가 지금은 돈을 푸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일단은 지금의 위기 상황을 급한 불을 꺼야 되니까 급한 불을 안 끄고 야 너무 나중에 문제가 될 것 같지 않아? 하면서 지금 조절할 상황은 아니잖아요.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있는데 그죠? 그러니까 어쩔 수 없는 상황이고 그렇다면 이게 나중에는 부담으로 작용될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어쨌든 뭐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 여러분들 모르시는 건 없겠지만 잠깐 말씀을 드렸고 향후에 어떻게 내가 투자 계획을 세울지에 대해서 좀 도움이 되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영상을 찍었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이승훈 소장이었습니다.